48시간 전 나는 김정은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잘 봐주십시오. 평범한 중년 남자입니다.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아저씨 얼굴이지요. 그런데 2023년 봄, 저는 북한 전역에 수배된 얼굴이었습니다. 현상금이 걸린 반역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할 1호 범죄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전 저는 김정은을 죽이려 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정찰총국 특수작전대대 소속 중좌였습니다. 30년을 군에서 복무한 직업군인이었지요. 폭발물 전문가였고 수없이 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제가 최고 존엄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록강 철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열차가 지나는 그 다리에 저와 두 전우는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한 전우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피가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나머지 한 전우는 저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틀 밤낮을 쫓기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DMZ 철책이 보이는 곳에서 그 친구는 지뢰를 밟았습니다. 형, 먼저 가. 세상에 알려줘. 그게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3시.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군견 짖는 소리, 수색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앞에는 지뢰밭과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반역자는 공개 처형입니다. 아마 온 가족이 끌려가겠지요. 앞으로 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철조망입니다. 남쪽 군인들의 총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48시간을 버텼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4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동혁이와 성일이가 함께였지요. 30년 넘게 같이 군 생활을 한 전우들입니다. 피보다 진한 사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셋은 정찰총국 특수작전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끔 보시는 그 특수부대 맞습니다. 저는 폭발물 전문가였고 동혁이는 저격수, 성일이는 침투 전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었지요. 그런 우리가 왜 거기 있었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차로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요. 그 열차가 다리 위를 지나는 순간 폭발물을 터뜨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고요? 군부 고위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쪽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지요. 북한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고 싶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권력 다툼의 도구였던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철교 교각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시사 폭약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세팅을 했죠. 30년 경력의 폭발물 전문가입니다. 실수할 리가 없었습니다. 동혁이는 500m 떨어진 곳에서 저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성일이는 탈출 루트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문제는 김정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기 2시간 전 경호원들이 철교 점검을 나왔습니다. 원래 예정에 없던 점검이었습니다. 우리 정보에는 그런 일정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밀고를 한 겁니다. 우리 작전이 새어나간 거죠. 경호원 한 명이 교각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요. 저는 풀숲에 엎드린 채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놈이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 그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동혁이가 저격을 한 겁니다. 경호원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전이 나갔고 순식간에 사방에서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철수! 철수! 성일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폭발물을 회수할 겨를도 없이 뛰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귀 옆으로 총알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시나요? 그 소리?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휙 타고 지나가는 그 소리요. 동혁이가 맞았습니다. 등에 총을 맞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형, 동혁이 죽었어. 가자. 동혁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우를 버리고 도망친 그 순간을요. 30년을 함께한 전우입니다. 서로 목숨을 맡긴 사이입니다. 그런 친구를 총 맞은 채로 버려두고 왔습니다. 성일이와 저는 미리 준비해둔 탈출 루트로 빠졌습니다. 산을 타고 개울을 건너고 밤새 걸었습니다. 뒤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평양에서 50km쯤 떨어진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일이가 물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작전은 실패했고 동혁이는 죽었고 우리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일이가 가져온 소형 라디오였습니다. 반혁명 종파분자들의 테러 기도가 우리 인민군대의 철저한 경계로 분쇄되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도주 중이며 인민들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전국에 뿌려진 겁니다. 성일이가 말했습니다. 형, 중국도 안 돼. 러시아도 안 돼. 다 찾을 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면 북송당합니다. 잡혀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아마 가족들까지 다 끌려가겠지요. 그럼 어디로 가? 성일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쪽? DMZ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DMZ, 지뢰밭, 철조망, 24시간 감시,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군사 경계선.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우리 얼굴이 뿌려졌습니다. 보위부 특별추격대가 투입되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48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우리 얼굴이 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나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만 찾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찾습니다. 보위부가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웃이 찾습니다. 인민반장이 찾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찾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감시자입니다. 신고하면 상을 받거든요. 쌀을 줍니다. 고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이와 저는 낮에는 산속에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4월이었지만 밤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봄이 와도 밤에는 쌀쌀했잖아요. 북쪽은 더합니다. 손발이 고봤습니다. 그래도 불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면 끝이니까요. 첫째 날 밤, 우리는 평양 방향으로 우회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왜 평양 쪽으로 갔느냐고요? 개성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남쪽으로 가면 검문소가 촘촘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그쪽을 틀어막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크게 돌아서 개성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야 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트럭 2대가 서 있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성일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논두렁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4월이라 물이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잠겼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됩니다. 군인들이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우리 바로 옆을 스쳐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트럭이 떠났습니다. 성일이가 말했습니다. 형, 이러다간 안 돼. 도움받을 때가 있어야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쉬어야 했고, 먹어야 했고,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영수. 저와 20년 전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입니다. 지금은 예편에서 평안남도 어느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라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우리는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영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이니까요. 저는 뒷문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웅이, 너. 영수야, 나 좀 도와줘.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 숨겨줘. 영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못해. 영수야. 야, 너 지금 전국 수배야. 라디오에서 내 이름 나왔어. 김정은 동지를 암살하려 했다고. 너 숨겨주면 내 식구가 다 죽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제가 잡히면 제 가족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 가족까지 다 끌려갑니다. 영수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 중국은 안 돼.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 살아.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개성으로 직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검문소였습니다. 개성으로 가려면 최소 3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통행증 검사를 합니다. 우리 얼굴은 이미 전국에 뿌려졌으니 정면으로 가면 끝입니다. 산으로 가자. 성일이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작전 때 쓰던 군용 지도였습니다. 이런 건 항상 갖고 다녔거든요. 여기, 이 산줄기를 타고 가면 검문소를 피할 수 있어.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 이틀은 더 걸릴 거야. 이틀. 그 이틀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문소로 가면 100% 죽습니다. 산으로 가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탔습니다. 북한의 산이 험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무가 빽빽합니다. 밤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런 산을 이틀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 깊어갈 무렵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 저거 봐. 성일이가 가리켰습니다. 산 아래쪽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 추격대였습니다. 빨리 가자.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DMZ였습니다. 성일이가 말했습니다. 형, 거의 다 왔어. 그런데 그때 개성 방향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산 아래 길목에 트럭 4대가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우르르 내려서 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개도 여러 마리 보였습니다. 군견입니다.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놈들이지요. 형, 저쪽으로 우회하자. 성일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능선을 타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쪽에서도요.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성일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절벽이 있어. 10m 정도 되는데 내려가면 개울이야. 개울을 따라가면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10m 절벽.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부대원입니다. 훈련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군견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분, 아니 3분 안에 들킬 것 같았습니다. 가자. 우리는 절벽 쪽으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바위를 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습니다. 달빛에 개울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성일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프도 없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을 잡고 발을 디딜 곳을 찾아가며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성일이가 아래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사히 내려간 겁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바위를 잡고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벽 중간쯤 왔을 때 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여기 있다! 손전등 불빛이 절벽 위를 비췄습니다. 저를 발견한 겁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바위에 부딪혀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손을 놓쳤습니다.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3m 정도 남은 높이였습니다. 개울에 빠지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온몸이 쑤셨습니다. 발목을 삔 것 같았습니다. 형! 성일이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 가자. 빨리. 우리는 개울을 따라 뛰었습니다. 아니, 저는 절뚝거리며 뛰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이 절벽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울이 끝나는 지점에 작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 DMZ 철책까지 1km 정도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형. 성일이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 얼굴에 희망 비슷한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성일이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뢰였습니다. DMZ 근처에는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6.25 때 묻은 것도 있고 그 후에 묻은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군인들도 모릅니다. 그냥 밟으면 터지는 겁니다. 성일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발목 아픈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성일아, 성일아.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태가 없었습니다. 성일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 나 여기까지야. 무슨 소리야? 업고 갈게. 일어나. 안 돼.
나 데리고 가면 형도 죽어. 뒤에서 군견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분, 아니 1분 안에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성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 들어. 내가 여기서 시간 벌어줄게. 총 아직 있어. 조금이라도 막아볼게. 성일아. 형이 살아야 돼. 형이 살아서 세상에 알려줘. 우리가 왜 이랬는지. 북한이 어떤 곳인지. 동혁이 몹까지, 내 몹까지. 알려줘.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같이 군 생활을 한 전우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또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형, 빨리 가. 제발. 성일이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추격대 쪽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일이가 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총성들. 수십 발이 울렸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뛰었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총성이 멈췄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성일이가 죽은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추격대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냥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떨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혁이, 성일이, 30년 전우들이 이틀 만에 둘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일이가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DMZ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조망이 코앞이었습니다. 200m쯤 남았을까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고 있었고 군견 짖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풀숲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박고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저놈들이 지나가면 움직이자. 그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 최고 존엄을 암살하려는 반역자가 되었을까?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평범하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함과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정찰총국 중좌, 30년 군 복무, 나름 인정받는 군인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배정받았고 배급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잘 사는 축에 들었지요.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24살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저를 닮아서 군인이 됐다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셨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평양 외곽에 사셨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며 쌀이랑 고기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호출이 왔습니다. 군부 고위층이었습니다. 별이 3개 달린 장군이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리처롱 동무 특별 임무가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특별 임무라면 되게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래도 명령이니까 따라야지요. 그런데 장군이 한 말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고 존엄을 제거해야 하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고 존엄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분을 제거하라고? 장군 동지 무슨 말씀이신지. 듣기 싫은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이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았습니다. 거부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늙은 어머니까지 끌려갑니다. 연좌제입니다.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장군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폭발물 전문가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는 지킬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풀숲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군인 2명이 3미터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들 어디 갔어? 몰라. 지뢰밭으로 들어갔으면 죽었겠지. 그래도 시체는 찾아야 할 거 아냐? 보이부에서 난리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군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임무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을 죽이러 간다고, 그래서 아마 다시는 못 볼 거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지?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겠지요. 그 장군이 권력을 잡겠지요. 그럼 저는 영웅이 될까요? 아니면 증거인멸을 위해 죽을까요? 내가 실패하면 반역자로 처형당합니다. 가족도 다 끌려갑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들어와라. 밥 먹었니? 어머니는 제가 군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머니, 저 당분간 출장 가요. 한동안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 몸 조심해라. 밥 잘 먹고.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들에게는 전화를 했습니다. 군에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없어. 몸 건강히 있어라.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 뒀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0m, 50m, 철조망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동혁아, 성일아, 미안하다. 너희들은 죽고 나만 살아남으려 하는구나. 그런데 말이다. 너희가 시간을 벌어줬잖아. 너희가 살아서 알려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 철조망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조망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DMZ 철조망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텔레비전으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보면 다릅니다. 3미터가 넘는 철조망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습니다. 위에는 가시철사가 둘둘 감겨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뢰밭이 있습니다. 성일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방금 봤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끝입니다. 다리가 날아갑니다. 운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는 30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뢰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훈련받았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훈련이랑 실전은 다릅니다. 훈련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죽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진짜 전쟁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먼저 지뢰밭을 살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땅바닥을 봤습니다. 지뢰가 묻힌 곳은 흙이 조금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거나 풀이 안 자라거나 살짝 부풀어 올라 있거나 물론 오래된 지뢰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한 발 내딛 6.25 때 묻은 건 70년이 넘었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한 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숨을 참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원래 신앙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제발,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10m를 걸었습니다. 20m를 걸었습니다. 철조망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사람 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발각된 겁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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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저는 뛰었습니다. 더 이상 조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레고 뭐고 그냥 뛰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맞은 겁니다. 총알이 어깨를 스쳐간 겁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원은 이런 건 항상 갖고 다닙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가 손잡이를 미끄럽게 했습니다. 그래도 끊었습니다. 철사를 하나씩 하나씩 끊었습니다. 총알이 철조망에 부딪혀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로 옆이었습니다. 빨리, 빨리.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람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구멍이요. 저는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가시철사에 등이 긁혔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이 앞에 있었습니다. DMZ에는 철조망이 여러 겹입니다. 젠장. 뒤에서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00m도 안 남았습니다. 다시 절단기를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어깨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끊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끊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초소였습니다. 남쪽 초소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귀순합니다. 귀순합니다. 앞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남쪽 군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귀순자입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뒤에서 북쪽 군인들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남쪽 군인들이 있으니까요. 남쪽 군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친구였습니다. 22세쯤 됐을까요? 제 아들 또래였습니다. 총구를 저한테 겨눈 채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리철웅입니다.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그 군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북쪽 군인들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상당하셨네요. 의무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쓰러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겁니다. 48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동료 둘이 죽는 걸 봤습니다. 총에도 맞았습니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동혁아, 성일아. 내가 해냈어. 살아서 넘어왔어. 눈을 감았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눈빛이 북쪽과는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총소리도 없고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북한에서는 간호사가 환자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 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그런데 물맛이 달랐습니다. 북한 물은 뭔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여기 물은 깨끗했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때리고, 발로 차고,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안 주고. 그렇게 며칠을 고문한 다음에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백을 받아내려고요. 안 한 것도 했다고 하게 만듭니다. 저는 각오하고 갔습니다. 맞겠구나. 많이 맞겠구나. 그런데요. 조사실에 들어갔더니 의자가 있었습니다. 푹신한 의자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요. 북한에서 커피는 고위 간부들이나 마시는 겁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철웅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씨라고 불렀습니다. 동무도 아니고 이름을 막 부르는 것도 아니고 씨라고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총상이 심하지 않아서. 조금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권했습니다. 드시면서 하시죠. 오래 걸릴 테니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신문입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리철웅 씨, 우리는 당신을 고문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다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 말하기로요. 동혁이와 성일이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알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 암살 작전, 군부 내 권력 다툼,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왜 우리가 선택됐는지, 작전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동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조사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했지만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밥도 3끼 나왔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리철웅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남한에 처음 와서 교육받는 곳입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김정은 칭송하는 내용뿐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뉴스도 여러 개였습니다. 정부 욕하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도 되나? 안 잡혀가나?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써봤습니다. 세상에, 거기에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 검색하면 다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 뉴스였습니다. 반혁명 분자 리처롱 일당의 반역 행위가 인민의 철퇴를 맞았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반역자라고. 인민의 적이라고. 그리고 가족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동혁이가 죽을 때도 성일이가 죽을 때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쟤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리철웅 씨,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걱정되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잘 적응하시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리철웅 씨가 잘 살아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 가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첫날, 임대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15평쯤 되는 원룸이요. 정부에서 탈북민들에게 주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냥 빈 방. 저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30년 동안 군대에서 살았습니다. 옆에는 항상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동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얼굴, 아들 얼굴, 어머니 얼굴.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라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라면, 고기, 생선, 과일.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습니다. 한 달에 쌀 몇 킬로, 옥수수 몇 킬로.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장마당에서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고기는 명절에나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 안을 1시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계산대에서 라면 하나 샀습니다.
집에 와서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동혁아, 성일아, 너희도 이거 먹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말투였습니다. 저는 북한 말투로 말합니다. 억양이 다르고 단어도 다릅니다. 남한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바로 알아챕니다. 아, 북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한 번은 편의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점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1,500원이요. 돈을 내면 됩니까? 네. 돈을 내면 가져가도 됩니까? 점원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돈 내면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물건 살 때 허락을 받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배급표가 있어야 하고 신분에 따라 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몰랐습니다. 카드를 찍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 환승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것도 몰랐습니다. 50평생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해준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안보 강연사요. 학교나 기업에 가서 북한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강연을 합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리철웅 씨, 아니 이철웅 씨. 남한에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철웅에서 이철웅으로. 발음하기 편하게요. 이철웅 씨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김정은 암살 시도, DMZ 탈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첫 강연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강당에 학생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군인 시절 수백 명 부대원 앞에서 훈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남한 아이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에 북한에서 온 이철웅이라고 합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암살 작전, 실패, 도주, 동료들의 죽음, DMZ 돌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북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와, 신기하다. 그 학생이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북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 갑니다. 가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철웅 씨,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큰 교육이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동혁이와 성일이가 죽고 나만 살아남은 이유가 있구나.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북한 군인이 나오는 뉴스였습니다. 젊은 장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전용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그 청년이 제 아들 철민이었습니다. 24살에 헤어졌으니까 지금은 25이 됐겠죠. 얼굴이 많이 컸습니다.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앳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 아이가 혁명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반역자 아버지를 고발한 충직한 혁명전사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철민이가 저를 고발했을까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반역자가 되면 가족은 끌려갑니다. 살아남으려면 아버지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저 반역자와 관계없다고, 나는 충성스러운 혁명전사다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랬을 겁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짐이 됐구나. 평생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하는구나. 내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요. 철민아, 아버지다.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날이 올지 모르겠다. 아마 통일이 되면 닿겠지. 그때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말이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을 거다. 반역자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다.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도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왜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그때 가서 이해해다오. 철민아, 건강해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버틸 수 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아들이 반역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그 충격에 버티셨을까요? 생각하기 싫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 때문에 끌려갔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기를 빕니다. 제발. 여러분, 저는 요즘 강연을 다닙니다. 학교에도 가고, 기업에도 가고, 교회에도 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북한이 정말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배고프고 자유 없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습니다. 평양거리가 그립습니다. 대동강이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건 그때의 기억이지 지금의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의 북한은 제가 기억하는 고향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산소 옆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혁이하고 성일이 묻힌 그 산에 가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 무덤 앞에서 술 한잔 따라주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말하면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을 직접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롭게 사십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말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정부 욕을 해도 안 잡혀갑니다. 인터넷에서 뭘 검색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자유를 위해 두 전우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통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북녘에는 아직 2,500만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피입니다. 같은 말을 씁니다. 같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통일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분단의 아픔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혁아, 성일아,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 내가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야.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말도 마음껏 할 수 있어. 너희도 여기 왔으면 좋아했을 거야. 미안하다, 친구들아. 너희는 죽고 나만 살았다. 대신 내가 약속할게. 남은 평생 너희 이야기를 전하며 살게.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북한이 왜 그런 곳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라. 통일되는 날 너희 무덤에 꼭 갈게. 그때 다시 보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철웅입니다. 전에는 리철웅이었고, 북한 정찰 총국 중좌였고, 김정은을 죽이려다 실패한 반역자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자유로운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